안녕하세요. 뉴스 임당입니다, 여러분. 여기 무려 150조 원이라는 상상도 안 가는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도 결국 빈 껍데기만 남게 된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반면에 남들이 그거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 라며 주저할 때 과감하게 핵심 심장을 뚫어버리고 세계 에너지 판도를 뒤집어버린 나라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기술이 누가 더 좋으냐를 따지는 경쟁 이야기가 아니라 국가의 전략적 판단, 즉 돈을 어디에 태울 것인가에 대한 치열한 수싸움입니다. 한국이 어떻게 일본의 20년 계획을 무너뜨리고 실리를 챙겼는지에 대한 아주 통쾌한 분석을 통해 앞으로 우리의 먹거리가 어디에 있는지 정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수소 사회라고 하면 수소를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가져오지라는 고민을 먼저 떠올리는데 일본이 바로 그런 운송 인프라 구축에 국가의 명운을 걸었습니다. 일본은 호주에서 갈탄으로 수소를 만들고 그것을 액화해서 실어 나르는 거대 운송선, 즉 수소 고속도로를 까는 일에 무려 150조 원이라는 거금을 투자하며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한국은 전혀 다른 곳을 보고 있었으니 가져오면 뭐 할 건데? 그걸 태워서 전기를 만들 핵심 기계가 없잖아 라는 본질적인 질문에 집중한 것입니다. 한국은 수소를 에너지로 바꾸는 최종 관문인 터빈 기술을 공략했고 2026년 현재 전 세계 발전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것은 일본의 배가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가 목숨을 걸고 기다리는 것은 한국이 만든 고효율 수소 터빈이 되었는데 도대체 한국의 엔지니어들은 어떤 마법을 부려 세계를 놀라게 한 것일까요? 단순히 국산 기술이라서 대단하다고 치켜세우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건 앞으로 30년 동안 우리 경제를 지탱할 정밀한 내비게이션이자 생존 전략에 대한 기록입니다. 본격적인 분석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 한번 꾹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되니 뉴스 임당의 심층 분석을 지금 바로 여러분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이 사태의 본질을 이해하려면 지금 전 세계 에너지 기업 사장님들이 왜 밤잠을 설치며 고민에 빠졌는지 좌초자산이라는 공포부터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쉽게 말해 수천억 원의 대출을 받아 최신형 공장을 지었는데 갑자기 법이 바뀌어서 내년부터 그 공장 문을 닫으라고 한다면 그 공장은 거대한 쓰레기가 됩니다. 이것이 현재 글로벌 LNG 발전소들이 처한 냉혹한 현실이며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탄소 중립 시계가 빨라지면서 화석 연료 발전소들은 시한부 판정을 받았습니다. 멀쩡하게 돌아가는 발전소를 통째로 부수고 새로 짓는다는 것은 국가적 낭비이자 기업에게는 파산 선고나 다름없기에 전 세계 수천 기의 가스터빈이 고철 위기에 처했습니다. 바로 이 절망적인 순간에 한국이 딱 등장해서 왜 부수나요? 엔진만 갈아 끼우세요라는 혁명적인 솔루션을 제시하며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의 구원자로 떠오른 것입니다. 한국이 제시한 전략은 발전소라는 거대한 몸체와 전기 보내는 송전망 인력 등 기존 인프라는 100% 그대로 두고 불을 뿜는 연소기만 교체하는 것입니다. 마치 내연기관차의 엔진을 드러내고 그 자리에 최첨단 수소 엔진을 얻는 것과 똑같은 이 방식은 기존 발전소를 순식간에 친환경 발전소로 업사이클링 시켜줍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형 수소 터빈 기술의 핵심 가치인 레트로핏 전략이며 비용은 신규 건설보다 훨씬 저렴하고 공사 기간도 획기적으로 줄어들어 인기가 폭발적입니다. 일본이 열심히 수소 운반용 배를 만들고 있을 때 한국은 그 배가 실어온 연료를 실제로 태워 없앨 시장 자체를 장악해버리는 영리한 수싸움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의문이 들 수 있는데 그냥 가스 대신 수소 넣고 태우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엔지니어링의 세계를 너무 쉽게 보신 겁니다. 사실 수소는 엔지니어들 사이에서 악마의 연료라고 통할 만큼 다루기 까다로운데 가장 큰 문제는 수소의 연소 속도가 천연가스보다 무려 7배나 빠르다는 점입니다. 가스레인지를 켰는데 불꽃이 밖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가스관을 타고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역화 현상이 발생한다고 상상해 보시면 그 위험성이 체감되실 겁니다. 발전소 터빈 내부에서 이런 역화 현상이 벌어지면 그것은 전기를 만드는 발전이 아니라 대형 폭발 사고로 이어져 모든 시설을 순식간에 파괴하게 됩니다. 두 번째 난제는 온도인데 수소는 탈 때 엄청난 고열을 내뿜으며 공기 중의 질소가 이 고열과 만나면 인체에 해로운 질소산화물이라는 오염물질을 쏟아냅니다.
친환경을 위해 수소를 썼는데 오히려 미세먼지의 원흉인 오염물질이 더 많이 나온다면 수소 에너지를 사용하는 본래의 의미가 완전히 퇴색되는 도루묵이 됩니다. 즉, 완벽한 수소 터빈을 만든다는 것은 폭발할 정도로 빠른 불꽃의 속도를 제어하면서 동시에 연소 온도는 낮게 유지해야 하는 아주 모순적인 미션을 해결해야 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GE나 지멘스 같은 글로벌 에너지 공룡들도 이 난제를 풀지 못해 골머리를 앓았지만 놀랍게도 한국의 엔지니어들이 이 불가능에 도전했습니다. 드디어 2023년 4월 충남 대산에서 한화 임팩트와 한국 서부 발전은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만큼 충격적이고도 위대한 승전보를 울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80메가와트급 중대형 가스터빈에서 수소를 59.5%나 섞어서 태우는 혼소 발전에 성공하며 당시 세계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수소 함량이 60%에 육박한다는 것은 사실상 연료의 절반 이상을 수소로 채우고도 터빈이 녹거나 폭발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버텼다는 기술적 증거입니다. 하지만 한국 엔지니어들의 도끼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고 불과 7개월 뒤인 2023년 11월에 한화 임팩트는 아예 천연가스 밸브를 완전히 잠가버렸습니다. 오로지 수소 100%만 사용하는 전소 발전에 성공한 것인데 이는 전 세계 중대형 가스터빈 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최초의 실증 기록이었습니다. 한국이 이런 기적을 만든 비결은 바로 쪼개기 전법이었으며 연료를 통째로 태우는 기존 방식 대신 연료를 아주 미세한 마이크로 단위로 잘게 분사했습니다. 수백 개의 미세한 불꽃으로 연료를 분산시켜 태우니 불꽃이 커지는 것을 막아 역화를 방지하고 특정 지점만 뜨거워지는 고열 현상까지 완벽히 잡아낸 것입니다. 결과는 수치로도 증명되었는데 국내 질소 산화물 배출 허용 기준인 200ppm보다 훨씬 낮은 6에서 9ppm이라는 경이로운 수치를 기록하며 청정 기술을 입증했습니다. 별도의 저감 장치 하나 없이도 기준치의 절반도 안 되는 청정 연소를 구현해냈으니 전 세계가 한국의 이 마법 같은 기술에 열광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한화가 기존 발전소를 개조하는 틈새 시장을 정밀하게 타격했다면 두산에너빌리티는 규모의 경제를 앞세워 거대한 정면 승부를 에너지 시장에 걸었습니다. 두산이 개발 중인 터빈은 체급부터 다른데 무려 380메가와트급 초대형 수소, 전소, 터빈으로 앞서 본 모델보다 5배나 더 큰 용량을 자랑합니다. 이 정도 규모라면 대도시 하나의 전력을 안정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베이스로드 발전원이 되며 날씨에 상관없이 24시간 가동되는 거대한 심장이 됩니다. 태양광이나 풍력처럼 날씨에 따라 전력량이 들쭉날쭉한 에너지가 아니라 원자력 발전처럼 24시간 묵묵히 돌아가는 거대한 기저부하를 만드는 것입니다. 두산의 로드맵은 매우 치밀한데 이미 2023년에 50% 혼소 시험을 통과했고 올해인 2026년에는 대망의 100% 전소용 연소기 개발을 마칩니다. 그리고 2027년에는 380메가와트급 상용화 모델을 세상에 내놓을 예정인데 이것이 왜 무서운 전략인지 그 배경에는 인공지능 시대의 전력난이 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전 세계 데이터 센터들이 전기를 하마처럼 먹어치우고 있으며 구글과 아마존 같은 빅테크들은 지금 전기가 없어서 비상입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탄소 중립 정책인 아리백 때문에 화석 연료 전기는 쓸 수 없는데 그렇다고 서버를 멈출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때 두산이 등장해서 너희가 필요한 대용량 친환경 전기를 끊김없이 24시간 내내 공급해 줄게라며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의 유일한 구세주를 자처합니다.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의 전력난을 해결할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한국의 초대형 수소 터빈이 떠오르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기술 이상의 가치를 지닙니다. 실제로 두산에너빌리티는 지난 CES 2026에서 이를 겨냥한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용 종합 에너지 솔루션을 발표하며 전 세계 투자자들의 시선을 싹쓸이했습니다. 한국의 수소 야망은 땅 위에서만 머물지 않고 하늘과 바다로 그 영토를 확장하고 있는데 2025년 1월 기계연구원이 쌓아올린 액체 수소 엔진이 그 증거입니다. 수소를 기체 상태로 싣고 다니면 부피가 너무 커서 비행기나 배에 싣기 어렵기 때문에 부피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온도를 영하 253도까지 낮춰야 합니다. 영하 253도는
우주의 절대 온도에 가까운 극한의 환경이며 웬만한 금속은 닿기만 해도 유리 조각처럼 바스라지는 저온 취성 현상이 발생하는 무서운 온도입니다. 한국기계연구원은 이 극한의 환경을 견디는 독자 기술을 개발했는데 열 차단을 위한 진공 단열 시스템인 콜드박스와 특수 용접 기술이 그 핵심입니다. 또한 분당 10만 번을 회전하며 액체 수소를 뿜어내는 터보 팽창기까지 확보했다는 것은 이제 한국이 탄소를 내뿜지 않는 거대 운송 수단의 심장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이 기술이 완성되었다는 것은 이제 한국이 물만 배출하며 날아가는 수소 비행기와 탄소 제로, 초대형 컨테이너선을 만들 수 있는 원천 기술을 쥐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바다의 테슬라, 그리고 하늘의 테슬라가 될 수 있는 핵심 엔진 기술을 한국이 선점하게 된 것이며 이는 미래 모빌리티 시장의 주도권이 우리에게 넘어옴을 뜻합니다. 자, 이제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서 도대체 일본은 왜 그 엄청난 돈을 쓰고도 패배했는지에 대해 냉정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 가와사키 중공업은 세계 최초의 액화수소 운반선인 스이소 프론티어를 만들었고 호주에서 수소를 가져오는 거대한 공급망을 짰으니 기술력은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는데 힘들게 가져온 수소를 대량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태워 없앨 초대형 연소 기술의 투입 타이밍을 완전히 놓쳤습니다. 비유하자면 최고급 고속도로를 전국에 깔아놓고 정작 그 위를 달릴 고성능 자동차 개발을 소홀히 한 꼴이니 도로만 있고 달릴 차가 없는 황당한 상황이 된 겁니다. 반면 한국은 매우 실리적인 전략을 취했는데 수소, 그건 나중에 시장이 열리면 사오면 된다는 판단하에 수소를 전기로 바꾸는 연소 기술에 올인했습니다. 그 기술만 있으면 수소를 파는 나라들이 제발 우리 물건 좀 사달라고 우리에게 줄을 설 것이라는 수요 독점 전략이 아주 정확하게 적중했습니다. 한국은 원천 기술 확보를 위해 미국의 PSM과 네덜란드의 ATA 같은 해외 알짜 기업들을 아주 과감하고 신속하게 인수합병하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을 단순히 가져다 쓰는데 그치지 않고 한국 엔지니어들의 피땀 어린 노력으로 완벽하게 국산화하고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는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에 정부의 판 깔아주기도 예술이었는데 한국 정부는 세계 최초로 청정 수소 발전 입찰 시장이라는 파격적인 제도를 만들어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었습니다. 기업, 너희가 수소로 전기만 만들어 오면 정부가 우선적으로 사줄게라는 확실한 시그널을 주니 한화나 두산 같은 기업들이 조단위 투자를 지를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한번 돌려보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이 과거 2000년대 초반 디스플레이 시장의 패권 다툼과 아주 흡사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전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은 소니나 샤프 같은 일본 기업들이 꽉 잡고 있었고 원천 기술 역시 당연히 그들이 가지고 있었지만 승자는 결국 한국이었습니다. 일본이 기술을 가지고만 있을 때 한국은 과감한 투자와 미친 듯한 속도로 공장을 돌려 기술을 실제 제품으로 팔아먹는 거대한 시장 자체를 선점해버렸기 때문입니다. 2010년대 전기차 배터리 시장도 마찬가지인데 일본의 파나소닉이 먼저 치고 나갔지만 결국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 같은 한국 기업들이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대 이제 그 바통을 수소 터빈이 이어받고 있는데 시장이 열리기 직전까지 숨죽여 기술을 갈고 닦다가 문이 열리는 순간 시장을 집어삼키는 패턴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제조업의 필승 공식이며 일본이 150조 원을 들여 수소 운송이라는 인프라에 집착할 때 한국은 전력 생산이라는 알맹이를 챙긴 셈입니다. 인프라를 깐 사람은 통행료만 받지만 그 위에서 장사하는 사람은 거부를 거머쥐게 된다는 비즈니스의 진리를 한국이 에너지 시장에서 다시 한번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소 터빈 기술이 단순히 환경에 좋다 정도로 끝날 이야기였다면 제가 이렇게까지 여러분께 강조하며 열을 올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진짜 돈 냄새는 바로 인공지능에서 나는데 지금 챗GPT나 클로드 같은 인공지능 기술이 날아오를 때 그 배후에는 엄청난 전기 소모라는 그림자가 있습니다.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가 짓는 데이터 센터 하나가 작은 도시 하나만큼의 전기를 쓰는데 이 데이터 센터는 1년 365일 단 1초도 멈추면 안 됩니다. 빅테크 기업들은 아리백을 달성해야 하니 화석 연료는 못 쓰고 태양광을 쓰자니
밤에는 전기가 안 나오고 배터리로 감당하기엔 가격이 너무나 비쌉니다. 이때 구세주처럼 등장하는 것이 바로 한국의 수소 가스터빈이며 날씨와 상관없이 24시간 풀가동이 가능하면서 탄소 배출은 제로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기존 전력망에 바로 연결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인데 인공지능 시대의 가장 큰 리스크인 전력 수급 불안정과 탄소 중립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CES 2026에서 인공지능 시대를 위한 종합 에너지 솔루션을 발표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며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 세계 데이터 센터들이 한국산 수소 터빈을 사가려고 줄을 설 수밖에 없는 구조가 이미 만들어졌으며 이는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장은 도대체 얼마나 클까요? 업계에서는 2030년 글로벌 수소 터빈 시장 규모를 약 40조 원 정도로 매우 희망차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수출이 130조 원인데 겨우 40조 원이냐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건 단순히 터빈 기계값만 따졌을 때의 이야기이며 진짜 시장은 그 뒤에 숨어 있습니다. 수소 터빈은 한 번 설치하면 20년에서 30년을 사용하며 자동차처럼 주기적으로 부품을 갈고 정비해야 하는 거대한 애프터 마켓 시장을 형성합니다. 이 유지보수와 개조 서비스 비용이 초기 기계값의 몇 배에 달하며 전 세계 노후 발전소를 수소용으로 바꾸는 사업까지 합치면 시장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이미 성과는 실질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한화는 미국 린든 발전소를 포함해 북미와 유럽에서 수소 혼소 개조 사업을 연달아 수주하며 저력을 증명했습니다. 기술 종주국이라 불리던 미국과 유럽의 심장부에 한 방의 태극기를 꽂았다는 것은 한국의 상용화 기술이 이미 세계 정점에 도달했음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역시 가스터빈 관련 주기기 제작과 서비스 누적 수주액이 1조 원을 돌파하며 본격적인 수익 창출 궤도에 진입했음을 시장에 널리 알렸습니다. 반도체가 경기를 타는 사이클 산업이라면 발전소 터빈은 한 번 들어가면 수십 년간 현금이 꼬박꼬박 들어오는 마르지 않는 연금 같은 고부가 가치 산업입니다. 한국 경제를 지탱할 또 하나의 거대한 기둥이 세워진 셈이며 이는 단순한 기술적 승리를 넘어 국가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거창한 이야기 다 치우고 그래서 당장 내 삶은 어떻게 바뀌는데라는 질문에 대해 저는 딱 세 가지 핵심적인 변화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전기요금 폭탄을 막아줍니다. 만약 탄소 중립을 위해 멀쩡한 발전소를 다 부수고 새로 지었다면 그 천문학적인 비용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한국의 레트로핏 기술 덕분에 기존 시설을 재활용하면서 교체 비용을 최소화했기에 에너지 전환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었습니다. 둘째는 숨쉬기가 훨씬 편해집니다. 미세먼지 없는 맑은 하늘은 이제 말로만 듣던 꿈이 아니라 수소 전소, 발전소가 실현해줄 아주 가까운 우리의 미래입니다. 수소, 전소, 발전소는 질소 산화물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탄소는 아예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마실 공기의 질 자체가 근본적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셋째는 양질의 일자리가 쏟아집니다. 수소 터빈은 단순 조립이 아니라 특수합금과 정밀기계, 그리고 제어 소프트웨어 등 최첨단 기술이 집약된 종합예술입니다. 연구개발과 설계부터 제작, 그리고 해외 현장 관리까지 엄청난 수의 고급 인력이 필요하며 이는 우리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의 장을 열어줄 것입니다. 과거 조선업이 대한민국을 먹여 살렸듯이 이제는 수소 터빈 산업이 새로운 엔진이 되어 한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청년들의 꿈을 뒷받침할 든든한 버팀목이 됩니다. 오늘 긴 이야기를 한 줄로 요약해보자면 일본은 150조 원을 들여 수소를 나르는 배를 만들었지만 한국은 그 수소를 태우는 심장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는 수소를 나르는 배보다 그 수소를 활용해 깨끗한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강력한 심장을 더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전략의 승리이며 발전소를 새로 짓는 대신 심장만 바꾸는 영리한 기술로 전 세계의 좌초 자산 공포를 한 방에 해결해준 한국의 저력입니다. 한화의 세계 최초 수소 전소 기술과 두산의 초대형 터빈, 그리고 기계연구원의 액체 수소 엔진까지 육해공을 아우르는 수소 모빌리티 퍼즐이 완성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인공지능 시대의 폭발적인 전력 수요와 맞물려 이제 대체 불가능한 에너지 솔루션으로 자리 잡으며 한국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습니다. 2027년 두산의 380 메가와트급 터빈이 본격적으로 상용화되는 그날, 한국은 명실상부한 세계 수소 발전의 종주국으로 당당히 등극할 것입니다. 일본이 열심히 나른 수소를 한국의 독보적인 기술로 태워서 전 세계에 불을 밝히는 미래는 상상만 해도 우리 가슴을 짜릿하게 만드는 현실입니다. 현명한 투자자라면 한화 계열사들과 두산에너빌리티, 그리고 이들에게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탄탄한 밸류체인 기업들을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신기술 시장에는 항상 리스크가 존재하지만 거대한 시대의 흐름을 정확히 읽는 자에게 기회는 반드시 찾아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뉴스임당이 던지는 마지막 메시지는 기술 패권 경쟁에서 승리하는 법은 단순히 남보다 먼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쓸 줄 아는 것입니다. 한국은 그 핵심을 정확히 간파했고 이제 그 고생 끝에 맺은 달콤한 과실을 전 세계 시장에서 따먹을 완벽한 준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과연 수소에너지 시대에 한국의 독주는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여러분은 한국의 이 놀라운 반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읽어보고 소통하겠으며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시면 뉴스임당의 깊이 있는 분석 영상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해안을 넓혀줄 더 날카롭고 깊이 있는 경제 및 기술 분석으로 다시 돌아올 것을 약속드립니다. 기술의 발전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풍요롭게 만드는지, 그리고 그 중심에선 한국의 활약을 뉴스임당은 끝까지 추적하고 기록하겠습니다. 거대한 에너지 전환의 파도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와 통찰력 있는 시각을 끊임없이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뉴스임당과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와 밝은 미래를 언제나 열렬히 응원하겠습니다. 단순히 수치가 아니라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한국 엔지니어들의 자부심이 담긴 이 기술이 전 세계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지켜봐 주십시오. 에너지 자립을 넘어 에너지 강국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이정표를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까지 에너지 전쟁의 서막을 파헤친 뉴스임당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놀라운 소식과 함께 찾아뵐 것을 약속하며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뉴스임당의 심층 분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